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그 기출문제 2018년도 출제됐던 그 시행체 중에서 좀 중요한 것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국가직 구급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리 보통 국가직 구급하고 그리고 서울시 그다음에 지방직 있다면 가장 무난한 시험이 국가직이에요. 무난하다는 것은 이제 문제 구성이나 또는 난이도가 좀 적절히 잘 배치가 돼요. 그리고 제일 쉬운 건 지방직이고 소시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의 표시가 된다면 A라는 형태가 나온다면 지방직은 좀 쉬워요. 크기가 좀 작다 보시면 돼요. 근데 서울시는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A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급. 그러니까 약간 벗어난 듯한 뭐가 나와요. 그래서 대입하기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것이 서울시라서 약간은 그 운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 보시면 되고 18년도에 국가직 구급 문제의 그 전체적인 구성은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제 공부를 평상시에 좀 잘한 사람들은 당연히 고득점 가능해요. 또 이번 그 시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평상시에 수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딱 적용되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시험 문제이지만 그것도 제가 수업했던 방식이 다 먹혔었어요.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아마 지금도 제가 우리 공놀이임에서 그 뭐 완벽 이론도 진행 중이고 전에 뭐 기초 이론도 진행했었고 해왔지만 저는 수업했던 방법이 제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하고 저도 뭐 시험 준비할 때 느꼈던 걸 다 반영한 거라서 시험장 가서 되게 잘 먹힌다는 나름대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뭐 좀 쉽게 공부한 듯 보여도 문제가 답이 잘 보이는 그런 게 제가 지향하는 바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런 게 다 반영되어서 나와서 저는 약간 흐뭇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1번 보실게요. 자, 1번은 말하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물어봤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약간 민영화 냄새가 나요. 민영화. 그래서 1번 지문은 직접 공급이 아니라 뭐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에 뭐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 지문 자체가 어떤 우리 일반 수험 교재에 명확히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라고 약간 낯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 문제를 제 일부러 우리 그 기본서 목차도로 이렇게 배열 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쪽이 약간 그 총론 쪽이고 뒤에는 정책이 흘러갈 거예요. 아무튼 시험 보는 상황이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직접이 아니고 뭐 대안이 뭐야? 자, 전혀 당황하지 말고 넘어가면 돼. 일단 2번 가볼게요. 과잉 생산, 공급, 독점 등이 이야기한 공공부문의 비율의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자, 과잉 생산과 독점 같은 것이 보통 정부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약 방식이란 용어로 말하면 컨트랙팅 아웃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고 번역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민영화구나 느낌이 딱 들면 돼. 맞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서 경쟁적 측면을 약간 도입하는 거예요. 틀릴 게 전혀 없어요. 3. 사용자 부담 방식 활용은 재정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 민영화의 장점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사용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니? 여러분. 이익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공정하지. 이익받는 사람은 만약에 부담하지 않고 이익받지 않는 사람이 부담한다? 그건 뭐가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또 읽고 푸는 문제예요. 근데 사를 봤더니 자, 사바스가 제시한 서비스 공급 유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민영화의 방식인데 방식에서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이다. 자, 원래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제 자체가. 그래서 해설에 박스가 나와 있잖아요. 해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박스를 여러분들은 이걸 어거지라도 열심히 반복해서 익혀 놓으셔야 돼.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방직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는 서울시 7급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1년 후에 9급에 반영이 된 거지. 그러면 이건 나름 국가직이긴 하지만 지방직이라든지 서울시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돼. 우리가 보는 기출문제의 풀인 의미는 정답을 단순하게 고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준비 요령,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그걸 느껴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문제 취지라든지 아니면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거 제시할 거예요.
해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문제라 보시고 익혀놓자. 대신 그 4번 나왔던 사바스의 그 공급 방식을 좀 잘 익혀놓을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럼 1번 같은 질문은 내용은 딱 봐도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 사업 같은 거 시설 관리는 민간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안적 공급 체계야. 직접이 아니라 대안이야, 대안.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신 하게 해주는 거예요. 민간한테. 그래서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은 4번 가면 되거든. 어차피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생산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정부는 거의 개입하지 않아요. 자원봉사인데?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4번 질문 때문에 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 롤스의 정의론. 자, 여러분 정의론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자, 평상시에 제가 늘 별 3개 치고 강조하는 주제예요. 제가 정의의 원리를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던가요? 1, 2 그리고 자기차 1, 2 자기차 그리고 중도. 제가 오늘도 좀 바로 그 앞에 오전 시간대에 수업하고 왔어. 이거 정의론 1, 2 자기차 중도라고. 자, 정의 제1 원리가 뭐냐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예요. 이 원리가 이제 자유를 주더라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등 조정 원리예요. 차등 조정 원리인데 조정하더라도 먼저 기회를 줘. 기회 균등 원리가 그 다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차등 원리인데 차등하더라도 최소 극대화 원리에 부합하게 차등해야 돼요. 이 경우로 맥시민이에요. 맥스마이즈 미니멈에서. 그래서 최소를 극대화하게. 그러니까 가장 불우한 사람의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차등이 정의에 부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자유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 원리고 자유. 밑에 이 원리가 조동인데 이게 평등 원리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 입장이에요. 중도. 정의는 중도예요.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파와 좌파의 중도기 때문에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다가 한 개 나오거든. 이 단순한 내용이 정의의 거의 99%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익히면 돼. 대신 이제 중간에 나오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무슨 원초적 상태, 뭐 무지의 베일, 사회 계약론, 절대론 같은 거. 그건 별도 문제예요. 이것들은 크게는 답으로 안 나와요. 어차피 답은 중심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서 요 1, 2 자기차 중도 알면 돼. 그러면 문제 지문에서 1번처럼 원초적 상태, 사회 계약론 뭐 그렇다 쳐. 2번 현저한 불평등 위해서는 총효용 국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 말이 어려운 것 같아. 원래는 총체적 효용은 분배 가치를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정의나 형평과는 좀 반대되는, 상충되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관계없어요. 3. 자,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 최소 수혜자한테 유리한 경우에 이게 이거거든. 맥시민이거든. 말은 어려워서 뭐라도 쳐. 근데 사를 봤더니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동그라미. 비교 중이야. 보다는 자유 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인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니잖아요. 중도인데 답은 4번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비록 어렵고 모르고 애매하다 하더라도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예요. 이렇게 1, 2 자기차 그다음에 중도기 때문에 라는 말을 잘 활용하시면 돼. 어차피 우리가 이 특강은 우리가 지금 공들임에서 주는 수업의 연장이니까 혹시 이제 이거 들으시다가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1, 2가 뭐야? 3, 4 뭐 정도가 뭐야? 하신 분들은 제공되고 있는 무료 강의 중에서 그 부분만 좀 참고로 좀 들어보시면 돼요. 어차피 절정으로 들을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가보면 NPM의 비판적 논의로 해당치 않는 것은 그랬어요. NPM. 자, NPM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미 있는 이론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개를 묻는 거예요. 1번은 맞잖아요. 늘 나오는 질문. 지금 NPM은요,
정부 부문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거예요. 경제학의 바탕을 둔 이론이에요. 이게 NPM의 가장 바탕이에요. 근데 일본처럼 공공 부문은 민간과 다르기 때문에 도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이번도. 자, 민주적인 책임과 기업가적인 재량 간의 갈등 때문에 효율성은 적어도 어려울 수 있다. NPM이 지금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론인데 어렵지 않냐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3. 고객 중심 논리는 좋은데 수동적 고객화 한다는 것도 늘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처음 나온 지문이 아니에요. 이미 나왔던 기출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4. 정치 논리 우선한다고? NPM이 정치 논리예요? 아니야. 경제 논리거든요. 답은 4번이에요. 당연히 효율성을 경시해요? 중시하지. 경시반대가 중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들은요, 항상 바탕에 되는 기반이 다 있어. 이념 같은 게 다 들어있어. 그럼 그걸 잘 활용하시면 푸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워낙 흔한 주제여서 이거 틀린 사람은 글쎄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4번, 사이버네틱스 결정 모형이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시험이 좀 어렵게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이 잘 먹힌다는 게 되게 흐뭇해요, 저는. 자,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쉽게 못 느껴요, 문제가. 굉장히 빡빡하다, 느낌이. 어렵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나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정말 쉽게 풀었겠구나. 왜냐하면,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 모형의 하나예요. 그러면 정책 결정 모형 그러면 크게 나눌 때 개인적 차원 모형과 집단 차원으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모형이 있는 것이 합리, 만족, 점증, 혼합, 최적이고 집단 차원의 모형이 나온 것이 회사 모형, 그 다음이 사이버네틱스, 그 다음이 쓰레기통, 그리고 앨리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총 9가지가 가장 기본인데,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대신 나오는 대신에 항상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합리 모형과 대비된다는 거야. 이 합리 모형과 가장 대립되는 모형이 이 모형이에요.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그러면 그거 안다면 밑에 지문. 자, 1번 주에 나오는 특징이나 적응적 결정을 되게 강조해. 적응만 해가요. 적응적. 근데 이 봤더니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는 건 이게 합리모형이거든. 답이에요. 3 맨날 하는 거야.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비유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통제한다는 말 나오고. 이 자체에도 물론 특징이 들어있지만 특징은 어차피 알면 제가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우리 인공두뇌랑 비교되는 거잖아.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인공두뇌라는 것은 입력된 정보대로만 반응할 뿐이에요. 지가 이것저것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랑은 좀 비교된다라고 해서 그거 딱 알면은 답은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를 좀 올바른 방식, 제가 항상 뭐랬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빨리 붙어요. 그것도 쉽게 해요. 근데 옳지 않게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여러분 돌고 돌아서 시행착오를 겪고 올 때는 이미 늦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란 옳게 하자. 올바른 방식으로. 그 올바른 방식은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저는 원래 저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잘 자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진짜로 제대로 알고 잘 오는 분들은 다 결과는 좋았어요. 저는 그게 저의 그냥 행복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앉아서 책만 보는 게 다가 아니고 항상 이게 내 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했던 그 방법들을 다른 과목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5번 킹덤 정책의 창. 자, 주제는 다 그냥 흔히 봤던 주제들이에요. 어려운 거 없이. 그러면 흐름창. 이 쓰레기통 모형을 약간 변형시킨 거거든. 쓰레기통 모형, 흐름창 모형 또는 정책의 창 모형이에요. 자, 아마 이거는 제가 어떤 수업을 하든 간에 이 단어를 한다면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흐름이에요. 여기는 4가지의 흐름이 나오고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 네 가지가 뭐냐면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의 흐름이 나오고 여기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 흐름 세 개는 무조건 암기다. 강조했던 거. 그러면 문제 풀 때 1번처럼 학자는 물론 모를 수 있어요. 암기 안 돼 있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하지. 2번 문제의 흐름. 근데 이슈의 흐름? 여러분 이슈 정치는 있네. 정치는? 근데 여러분 정책이 나와야지 왜 이슈가 나와? 이슈는 문제인데? 틀렸잖아요. 답은 2번. 자, 창이란 말은 왜 할까? 창은 열고 닫는 거니까. 흐름이 만나면 창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끝나 있어야지. 답은 2번 가는 거고요. 아마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떤 테마가 주제가 나오면 제가 먼저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딱 제시해요. 이거는 이거다. 딱 이미 박혀야 돼, 머릿속에. 그러면 그걸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창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은 핵심이 흐름이다. 흐름 넷셋을 암기하자. 그러죠. 왜 그 많은 말 중에서 쓰레기통의 말을 썼을까? 쓰레기통을. 못 질서하니까. 질서도 없고. 쓰레기통의 상황이 막 떠올라야 되거든. 그러면 내용은 금방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자, 6번도요. 자, 살라몬이 제시한 수단 중에서 직접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어요. 직접, 간접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6번 그 문제도 제가 문제 풀 때 그 당시에 여러분 3월 달에 제가 동영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이거를 썼어요. 그 유사함. 다음 중 살라몬의 정책 수단 중 직접적 수단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 기출 연습 문제 할 때.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암기도 되지만 암기 않더라도요. 나름은 또 도출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거를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험장 끝나고 문자가 바로 왔어. 선생님 어제 그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그러는 거야. 요거 놓고는 말이었어. 직접, 간접 요거. 사실 안 하면 틀릴 수 있거든. 그 학생 이름은 뭐 밝혀도 관계없지 뭐 합격했으니까 송현장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붙었잖아요. 그 학생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길 터주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 알려주고 그다음에 저는 끝까지 같이 했거든. 공부를. 결과도 좋았고 착한 학생이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일단 성실해요. 성실. 자, 근데 뭐 답은 물론 이제 직접 관찰 알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일단 봐요. 우리가 직접이란 말과 간접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근데 보통 간접은 약간 유인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요. 우리 규제에도 직접 규제, 간접 규제가 있고 그 간접 규제라는 것이 유인하는 건데 유인은 주로 뭘로 해요? 돈으로 하거든. 유인은 돈이거든. 간접적인 게 다 돈이야. 조세 지출이 조세 감면이거든. 이것도 유인책이야. 기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과 2는 탈락이에요. 자, 맨 밑에 보조금이죠. 보조금. 돈이야. 돈. 있으면 안 돼. 비업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억이 없고 비업 없는 것은 3밖에 없는데. 봐요. 제가 평상시에 저는 문제풀이 할 때 답만 제시하지 않아요. 답을 어떻게 고를지를 제시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봐온 바로는요. 우리 문제풀이 하거나 어떤 수업을 할 때 해설이 있는 교재로 하는 수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의 출석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왜? 있으니까 해설이. 근데 희한하게 저랑 같이 하는 수업하는 분들은 잘 안 빠져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해설을 읽지 않거든. 해설을 안 보거든. 그러니까 책이라서 쓸 때는 내가 써놨지만 내 책이지만 나는 해설 안 봐요. 보면 수업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갖고 같이 풀거든. 자, 이 지문이 이래서 맞지요? 이 지문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뭐가 더 이상하지? 이거가 더요. 그럼 이거 답이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 처음 보는 문제네?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 추적 맞는 것 같아. 같이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감이 돼. 그러니 끝까지 남아있지. 저희 나름 자부심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마찬가지. 이 문제는 그렇게 평상시에 직접 간접이라는 말을 내가 알았을 때는 암기할 필요가 없이 맞춰요. 우리 해설에 직접 간접 써놓고 제가 나름 혹시나 해서 암기도 시켰어요. 자, 직접 교재의 직접 도구의 내용이 정부, 소비, 공기업,
경제 규제 대출 나오죠. 그래서 공기업할 때 공짜를 따하고 정부 소비에 정자를 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 그 다음에 대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이거를 자 공정한 경제 대출이라고 그냥 시켜요. 단순하지만 공정한 경제 대출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정자가 뭔지는 알아야지. 정부 소비 이거는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시험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상시에 요령만 있다면 이거는 암기 필요 없이 풀 수가 있어요. 물론 했다면 바로 풀겠지. 되게 반갑게 바로 풀 수 있겠지만. 7번 레스키의 일성관료제에 옳은 것은 집행에서는 우리가 큰 틀이 하향 상향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수업이라는 게요 끝이 없어요. 맘 못 간다면 이 국가지 구분만 갖고도 해설을 뭐 10시간도 할 수 있고 문제 하나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 또는 그냥 1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처음 하는 특강이니까 다음 해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히 제시한다면 일단 이 주제는 정책 집행에 나오는 주제예요. 집행. 그래서 집행 그러면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하향적 접근하고 그다음에 상향적 접근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집행하는데 그게 하향적이냐 상향적이냐 위에서 보는 관점이냐 아니면 아래에서 보는 관점이냐 상향 이렇게. 이거는 결정자 관점이고 여러분 집행 현장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것이고 미신 거지. 현장에서 자세히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일선 관료거든요. 대표가 뭐 경찰, 소방, 복지사 이런 사람이고. 자,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일선 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그 고정관념 타파라는 말이 맞는지가 사실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해. 이게 무슨 말이지? 타파한다고? 자, 2번. 일선 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일선 관료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다양한 기대가 존재하게 돼.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여러분 질문. 일선 관료는 맨 현장에 있는 관료이기 때문에 자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3문제처럼 부족하다면 대체로 부분적이며 간헐적으로만 정책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있으면 하는 거야. 없으면 멈추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4. 일선 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있어요. 따라서 자율성도 없고 이거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제 수업 듣는 분 한번 가보세요. 제가 문제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제일 주의할 것이 뭐냐면 결론은 자 일선 관료는 재량이 많다 적다. 많다. 제가 무조건 하는 말이야. 재량이 많다라고 돼 있어요. 내 모든 수업에 이 말은 꼭 써놓거든. 포인트, 그러니까 답으로 나오는 많은 지문 중에서 틀린 게 나올 때 재량이 없다고 나와요. 왜? 하위에 있으니까. 아니거든. 오히려 재량이 많은 관료들이야. 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거든. 재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말이니까. 자, 경찰관, 교사들은요 유형화시켜요.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고 딱 만들어놔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거든. 술 취한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고 벌써 딱 관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요. 미는 거거든. 자, 7번 같은 문제를 만약에 현장에서 풀었다면 이게 뭐지? 긴가민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2개는 제거되지만 1과 3 가지고 좀 경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좀 참 난감하지 현장 가서는. 8번, 야 8번 제가 보면서 역시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은 대박이야 라고 했던 거지. 왜냐면 지문은 어려워 보이거든. 내용도 어렵고. 자, 조정 원리인데, 자, 조정 원리라는 것은 조직의 원리에 나와요. 자, 조직의 원리.
라는 큰 제목 하에 다시 나누면 얘가 분화의 원리하고 그리고 요 통합의 원리가 나와요. 요 통합 원리는 다시 조정의 원리가 나오고 뭐 계층제 원리, 통설 범위, 명령 계통 등 나와요. 요 조정 원리 중에서도 특히 요 데프트가 분류하고 있는 조정 원리가 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수직적 조정 장치하고 수평적 장치가 있다.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을 나눈 다음에 조정에 필요한 양과 필요량과 어떤 비용에 따라서 분류가 되더라면서 제가 암기시켜 놨어요. 개, 규, 개, 개수. 이러면 정직, 임매 팀으로 제가 암기를 시켜요. 이거는 계획, 규칙, 그다음에 무슨 그런 계층제, 그다음에 규칙, 계획, 계층직이 추가 이런 수익 정보 시스템이고 뭐 정보 제공, 직접 접촉, 타스크 포스 임시 작업단, 프로젝트 매니저, 팀 등이에요. 맨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자 지문에서 뭐 이번이 뭐고 뭐 3이 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봤더니 수직적 연결 방법에는 팀이 있대. 팀이 지금 수직이었어요? 아니면 수평이었어요? 팀은 수평에 있잖아, 지금. 틀렸네요. 답은 그놈이지. 그 지문 전체의 구성이 쉽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답이 너무 쉬운 거야.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현재가 100점 맞았지. 붙은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답은 금방 보이잖아요. 자, 9번 상황적응적 접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상황적응론은 우리는 조직론의 조직과 관계라는 제목 하에 세부 제목이 거시 조직이론에 있어요. 거시 조직이론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상황적응론은 자 일단 거시적 관점에 따라 왜 거시 조직이론이니까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 방법 없다고 가장 기본이야. 원 베스트 외에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2번도 일정한 경계가 있고 구분되는 체제 하나로 보고 맞는 것 같아. 네, 3. 운영 방법의 효율성은 그와 같은 상황에 의존한데 상황 의존. 자, 우리 상황이론 유일 최선의 길 있다 없다. 없다 봤기 때문에 답은 이미 나왔네 1번에. 예.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방법 없다고 하는 거거든. 상황 적응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니까 답은 이미 1번에 끝났었어야 돼. 그지? 당연히 뭐 답은 봐요. 그러니까 1번처럼 답이 쉬우면 원 베스트 웨이는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답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2, 3, 4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밑에 4번 같은 질문 때문에 헤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경합하는 것이 4번이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럴 게 그밖에 없어요. 2, 3은 쉬운 거니까. 하지만 1은 더 쉽거든. 이 이론의 가장 전제이기 때문에. 자, 10번은 이것도 제가 평상시 늘 정말 얼마나 기본기가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행정기관에 관한 관계 법령. 가장 기본 법은 정부 조직법이고요. 옳은 것은 그랬고 옳은 거. 자,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 행사를 임무하는 기관에 부속되어서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되어 있대요.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2번은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보좌기관과 보조는 다르거든? 보좌한다는 것은 보좌기관이고 보조는 달라요. 그리고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하부기관은 보조와 보좌를 더한 거예요. 좀 되게 어지럽죠 지금. 그 다음에 4. 방통위, 공고위, 소심위는 행정기관 소관 사무와 자문에 응하거나 그럼 자문이란 얘기야? 아니거든. 자, 방통위 공고위원은요 자문위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예요. 아, 참 복잡하다 이게. 안 한 사람한테는 복잡하다. 한 사람은 쉬운 거지만
자, 그러면 사실은 2, 3, 4가 제거가 되거든. 2와 3은 비슷한 말이고 참 설명할 게 많다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구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개선, 망료 말씀, 개선과 망료. 개선은 조직 내에서 결정, 명령, 집행권자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개선, 라인. 자, 부의 맨 윗사람인 장관, 개선이죠. 결정, 명령, 집행권자. 밑에 차관, 실장, 국장, 과장. 이게 보통 라인이야, 라인. 개선. 결재권자들. 그리고 이런 개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참모나 망료예요. 망료 또는 참모라 부르고. 자, 개선이 업무할 때 조언해 주는 사람들, 전문성 갖고 조언, 권고하는 사람들인데, 뭐 장차관을 도와주는 차관보, 뭐 담당관, 심의관 등이 이게 망료 또는 참모의 명칭이에요. 근데 장관이라는 것은 최고층이거든. 최고관리층, 최고관리층의 하나예요. 자, 최고관리층이라는 것은 보통 부처청의 장이라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에요. 다 장관급이거든. 자, 장관, 그러니까 우리가 처장, 청장, 그러니까 부의 장이 장관입니다. 부처청 장급들 등이 이게 최고층이면 최고 밑에는 있는 게 하부 조직이야. 하부 조직. 최고 밑에 하부가 있는데 이 속에 다시 나누면 이게 보조기관하고 보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라는 것은요, 개선 중에서 하는 말이고, 보호자는 요, 참모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하고 참모나 망료는 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 근데 보조는 개선 중에서 최고층을 뺀 나머지 개선이에요. 이게 보조야, 보조. 그러니까 여러분, 하부라는 것이 보호자로 돼야지. 그리고 보좌 기관은 이 보조 기관을 돕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틀린 거죠. 됐죠?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 종류가 있어요. 자, 뭐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조정위도 있고, 그리고 행정위도 있어요. 행정위원회 또는 플러스 여기다가 의결위원회가 있어요. 자, 자문위는 그 의결이 구속력이 없어요. 조정위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행정위는 있어요, 구속력이. 요 행정위원회 대표가 좀처럼 방통위, 공공위 등이거든. 행정위원회. 자문위가 아니고. 그리고 의결만 해. 의결하는 위원회야. 그러니까 의결상에 구속력은 있는 거지만 집행력이 없는 위원회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 이렇게. 이게 특징이거든, 특징. 얘만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게 어렵게 보면 어렵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수업할 때마다 이건 내가 다 눈에 그려주는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늘 보면은 했던 거예요. 이건 어렵다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큼은 꼭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만큼은 또 그림을 보여줘야 수험생들은 잘 머리에 남지. 자, 11번은 자, 프렌치하고 레이븐이 분리한 권력에 이용해서 권력의 원천 아닌 것은 참, 전 할 말이 많다. 참, 얼마나 흐뭇한지. 그렇죠? 권력인데. 제가 딱 공부하는 그대로, 수업 때 하는 대로. 권력과 권위가 있다예요. 권위는 권력 중에서 정당한 권력이에요. 정당한 권력이고, 이게 일종의 권한과 유사한 말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합법적 권력이에요. 합법적 권력. 자, 권력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프렌치하고 레이번이 제시한 권력이 나와요. 네, 프렌치하고 레이번은 권력의 원천 갖고 5가지를 제시한 사람이거든. 첫 번째가 뭐 보상적 권력. 자, 권력의 원천이 뭐예요? 보상 능력이야. 그 다음에 강제적 권력 또는 강압적 권력. 권력의 원천이 그 사람이 처벌할 능력 같은 거 이거야.
공포에 관한 권력, 강제 권력. 그 다음에 뭐 준거적 권력, 준거. 닮고 싶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어서 내가 보충할 때 하는 권력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적 권력. 그 사람의 전문성이 권력의 원천이거든. 합법적 권력은 그 사람의 권한, 어떤 공식적 지위에 주어진 권력인 거지. 이거거든, 지금. 그랬더니 준거, 1번에. 그 다음에 전문, 그리고 강제는 있지만 상징은 없는데? 답은 4번이고. 이런 거 어렵대. 뭐 어려워? 저는 시험에 거듭될수록 느껴요. 아,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참 옳구나. 이렇게 잘 해가시면 쉽게 90점 가능하다니까. 쉽게. 나머지 10점은 맞지 못하는 게 아니고 쉽게 한 90은 거의 무조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10점은 변수가 많아요. 그런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90은 갈 수 있어 쉽게. 그렇게 항상 공부하시면 돼요. 자, 12번. 자, 12번 전문 경력관 제도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거는 평상시에 안 보다가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면은 그때 출제한 사람은 알고 내기 때문에 미처 대비를 못할 수 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읽고 푸는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이번은 거의 이제 개념적인 거잖아. 소속 장관은 일반직 직위 중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협의하여 전무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순환 보직이라는 거는 일반가적인 측면이거든. 사람이 이것저것 순환해서 일을 맡다 보면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경력관을 맡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직처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 분류를 적용할지는 이제 의심은 가는 거지. 과연 전문 경력관도 계급 적용하나? 모를 수 있어요. 3. 자, 그 직위에 구는 직무의 특성,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이건 무난한 질문이잖아요. 그치? 또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친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가 있거든? 맞네. 전직이와 시험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법에는 그냥 계급 같은 거, 직군 같은 거 분류를 못하게 해놨거든. 도입하면서. 이거는 이제 처음 봤다 쳐도 나머지를 읽으면서 이거 지문은 무난한 지문, 오케이, 맞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지문상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2번처럼 계급, 직군 분류한다고? 의심은 가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5, 5, 5. 얘는 물음표, 이 물음표가 답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 13번 쉽지. 금평의 오차.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관대화와 엄격화가 불규칙하다. 총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문제 너무 많아. 자, 금평 오차는 중요한 주제예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할 할 필요가 있는 주제니까 그 정도만 활용하면 되고. 14번은 부패와 살해의 유형이죠. 바른 것은 무어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무어가 일탈, 위기 백세, 인어가 급행료 당연시 제도화된, 횡령한다. 이거는 사기형 부패인데 거래가 없는 거라서 답은 금방 또 나오게 돼 있죠. 됐죠? 기억이 일탈, 그 다음에 니은이 백세,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비거래. 답은 4번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5번 징계. 얼마나 기본 문제예요. 자, 인사의 맨 끝에 있는 단원이 징계고, 제가 징계를 되게 강조하거든. 무조건 나온다. 왜? 공무원 된 다음에 내가 어떤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징계를 먹는지를 알고 먹어야지. 그렇죠? 물론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옳은 거. 징계 종류가 몇 가지 있죠? 6가지 있어요. 그게 견책, 감봉, 정직, 강등해임 파면, 강등이 빠져있네. 1번은. 정직은 1, 3 전액을 감해요. 감봉 1, 3 3번 1을 감해. 이건 맞네. 그 다음에 3을 알아버리면 4번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감사원에서 조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 요구라든지 그 밖에 징계 진행할 수 없어요. 논리가.
감사원이 조사하는 사건은요, 끝난 다음에 징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해임과 파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연금의 차이가 생겨요. 연금을 받냐 못 받냐. 근데 이 인사권자가 불쌍해서 야 연금 받아야지 해임으로 딱 퉁쳐. 사실 저는 파면될 잘못한 사람인데 막 징계를 진행해서 해임해버리면 연금은 다 받거든. 이거 못하게 하려고 기다려봐. 조사 끝난 다음에 징계하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번은 자 예산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고 이것도 쉽잖아요. 1번 뭐 정보 제출 그다음에 이런 형식이 예산이라서 법은 아니고 조세 현 세대의 부담이 미래로 가지 않는 게 장점이고 반대로 현 세대의 결정이 미래로 전가되는 게 공채거든. 공채. 그 말 두고 하는 말이고 성과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은 여전히 있고 뭐 3 때문에 성과주의가 품목권 제도가 분명히 개혁이 되어서 새롭게 도입된 게 있는데 뭐 이러고 애매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4번처럼 추경은 1회 횟수 제한이 없거든. 그렇지? 답은 4번 가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17번 성인지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 같이 나왔거든. 1번은 성인지 취지라서 그냥 무난한 지문 맞아. 2 보시면 의심이 되게 많이 가. 성인지가 일단 주체가 3개 나와요. 기재부 장관, 중앙원서회장, 여가부 장관.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 3.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 개요, 규모, 기대 효과, 목표, 수혜 분석이 포함되도록 법에 나와 있어. 내용이 무난해 보여. 4. 결산서에도 실적과 효과나 평가가 포함되어야 돼. 결국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약간 낯설기도 하고 잘 안 봤던 건데 지문상 단순한 나열식의 지문은 거의 맞다 보자. 대신 A, B, C가 나타났어. 근데 A와 C한테 넣고 이거 분명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심하더라도 거기 하시면 돼. 그럼 답은 나오게 돼 있어. 답물에서 2번 가면 되고. 18번도 회계 저거 얼마나 기본으로 강조했나요? 기본은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비교하는 거고요. 비교. 근데 단식은 주로 뭐랑 어울린다고? 현금주의하고만 어울려요. 그리고 복식부기는 현금주의도 어울리고 발생주의도 어울려. 하지만 주로 발생주의 회계랑 어울리는 게 복식부기니까. 일본처럼 단식부기가 발생주의 회계랑 밀접하다고? 아니야. 단식은 무조건 현금주의거든. 답은 이미 끝나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질문들이고. 제 책에는 옆에 사이드에다가요. 아예 박스 그려놨어요. 단식은 현금하고만 되고 단식은 발생 안 된다라고 아예 박스에다가 OX 해가지고. 우리 해설처럼. 자, 19번은 결산. 옳지 않은 거. 이게 기본적인 문제부터. 1번은 개념이라서 맞는 거고. 자, 감사원의 검사를 거치고 보고서를 국회에 내게 돼 있고. 자, 결산은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과 승인으로 종료. 아니야, 여러분. 결산을 승인하는 곳은 어디? 국회야. 그래서 정부 안에서 결산 검사해서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 가서 상임위가 결산 예비심사, 그다음에 여기가 결산 종합심사,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확정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되는 곳은 국회거든. 국무회의장이 아니고. 틀린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서만 알면 돼요. 이것도 내가 수업할 때 결산을 펼친 다음에 뭐 출납 기한 2월 10일이요. 말까지 보고서 올리면 감사원에 검사 요청하고 검사해서 다시 기재부에 보내면 기재부는 국무회의하고 대통령 승인받아서 국회 내는 시간은 5월 말까지 뭐 하는 거잖아. 그럼 뒤에 가서 이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종료되거든. 순서야, 순서. 원활한 지문이고.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봤지만 우리 전자정부하고 행정정보화 그리고 환류가 좀 빠져 있어 문제가. 좀 구색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제 하나 나왔어 간만에 계속 세문 나오다가 지방의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조금은 변수였다. 그러니까 한 두 개
두세 개 정도가 좀 틀리게 낼 만한,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왜냐 지방자치법이 되게 조항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물었던 거고. 자, 1번 문안에 조례로 둘 수 있고 뭐 유엔의 두 가지 상임 특위 만든다. 국회처럼. 그리고 의결로서 사직 허가할 수 있고 폐회할 때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근데 의장이 의결해서 표결권을 갖지 못하며 찬성 반대했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은 해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권한은 있지만 동수가 되면은 부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다고 100백 났다 해서 의장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결로 본다고 말이죠. 부결로 본다. 그다음에 뭐 4번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번 그리고 17번 20번 정도가 좀 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를 봐서 이거 틀린다 해도 85. 자, 시험장 가서 85 났다?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모든 시험은 가장 최소한 85는 맞아야 되거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 자, 제가 말했죠? 해설은 있는 거라서 답 아는 거 아니까 나름 문제 푸는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큰 그림만 좀 잘 같이 그려보면 되겠어요.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